자, 선생님이 목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안 좋은 점 양해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보하는 거고요. 프린트를 안 가져와서 못 찍었던 부분을 좀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펜을 저기 해야 돼서 이거 어디 갔어? 잠깐만. 오케이, 됐다. 자, 가겠습니다. 쌤이 고려에서 토지제도를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네 가지다.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전시과. 과전법이 분명히 고려시대에 시행된 것은 맞지만 다만 과전법을 시행한 것은 신진사대부들이었고 신진사대부들은 곧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과전법은 조선에 가서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토지제도는 고려시대 말에 시작됐던 과전법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다지 거 정리본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스크립트는 최태성 거를 많이 써도 이다지 분이 굉장히 정리를 가독성 있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 태성이 형의 스크립트는 정말 투머치 토커가 좀 많아서 요런 그래프를 활용하거나 그런 점은 확실히 다지 언니가 잘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보면 자, 우선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겁니다. 하나는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뭐를 뜻하고 있는 거냐면요. 과전법은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잠깐만. 과전법은 현직 관리에게 주는 겁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줘요. 전현직 관리에게. 근데 문제는 전직 관리를 챙겨주다 보니까 이 전직 관리 놈들이 뒤지질 않아서 계속해서 땅을 나눠줘야 되는 바람에 땅이 모자라집니다. 왜냐면 과전법은 경기도에 있는 땅을 한정해서 주었기 때문이죠. 요 점선이 경기도 땅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이 모자르고 부족해지는데 문제는 이들은 과전법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토지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신전, 과부에게 주는 땅이나 율량전, 고아에게도 땅을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고려와 조선의 여권 비교, 여성의 권리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야기해서야 마찬가지로 성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정조를 지키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지고지순한 여성상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리에게 주는 땅이라는 건 다시 말해 성리학적 지배질서 안에서 성리학을 공부해서 성리학으로 시험을 보는 과거에 합격을 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들의 가족이 그 성리학을 배운 집안의 가장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아들인 고아나 또는 미망인인 과부가 살아가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탁하게 되는, 다시 말해 재가를 통해 의탁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면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사실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부나 고아들에게도 나름대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에요. 이런 것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경기도 안에만 한정해서 시행했던 과전법은 생각보다 토지의 부족분이 너무나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수신전과 휴량전의 회수가 안 됩니다. 결국 과전법이 됐건 전현직 관리에게 나눠주는 과전법이 됐건 수신전이 됐건 휴량전이 됐건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땅을 받은 사람이 죽고 나면 나라에 반납이 돼야 되는데 님들 같은 반납할래? 니들 같은 반납할 거야? 이 당시가 국세청이 허구한 날 월급 명세서 날리듯이 이렇게, 아니면 세금 명세서 날라가듯이 이렇게 컴퓨터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부족함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세조가 새롭게 토지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부터는 그래프 다 그랬으니까 이거 끄고 텍스트 박스로 활용할게요. 텍스트 박스로 세조가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것이 바로 직전법입니다. 사실 일부 교과서에서 여기서 수신전과 휴량전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교과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긴 한데요. 알고는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땅이 부족하니까 없애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러고 나서 시작된 게 이제 관수관급제인데, 왜냐면 결국 이 직전법이건 과전법이건 아니지, 직전법에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과전법에서는 관직을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관직을 그만둔다고 해서 땅을 뺏어갔던 게 아니기 때문이지. 그런데 땅이 모자라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 현직에 있는 동안 노후 대비까지 다 해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직 관리에 수조권을 이용한 농민들의 수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수탈이 심하냐면, 우리 킹갓 제너럴 세종대왕께서 어떤 세금 제도를 만드셨죠? 그렇죠. 날씨에 따라, 그리고 밭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을 하고 날씨에 따라 9등급을 하는 전6, 연9를 만들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약 4두에서 20두 정도의 세금을 그 해 작황에 따라,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에 따라서 걷고 있었어. 그치? 그런데 현직일 때 최대한 땡겨놔야 되는 현직 관리들 입장에서는 수조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농사가 안 됐어도, 링링이 한 50개쯤 와서 논밭을 쓸고 갔어도 어휴 농사 잘 됐네, 올해는 최대로 걷겠어 라고 하고 걷게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성종은 생각을 합니다. 관수관급제라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수관급제는 성종이 시행했던 거고요. 요거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우선 관청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농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가 있습니다. 요 구도 기억나겠죠? 우리 옛날에 수조권 가르쳤을 때 그 구도. 그쵸. 원래 기존의 것은 뭐였어? 농민에게서 관청으로 가고, 관청에게서 다시 관리에게 줬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관리에게 너희의 월급만큼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있던 권리였던 뭐를, 수조권을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수조권을 지급한 부분이 관수관급제에 있어서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관이 직접 걷어서 관수, 그리고 관이 다시 나눠주는 관급제를 하는 겁니다. 왜? 하도 그놈의 작황에 따라 걷지 않고 자기네들이 현직 관리에 있을 때 땡겨야 되는 만큼 땡겨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결국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내 월급이 고정액이 아니야. 농사가 잘 되면 월급을 많이 받고, 농사가 안 되면 월급을 적게 받는데, 즉 관리들의 월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관리들이, 다시 말해 수조권을 얻었던 그 관리들이 자기가 직접 그 수조지를 돌아다녀서 작황을 검사해서 자기가 매기진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관할하는 관리, 지방의 수령이겠죠. 수령에게 인맥을 이용하건 아니면 뭐 뇌물을 이용하건 해서 결국 최대로 걷어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월급이 달려있잖아. 그렇잖아. 너희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거에도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뭔 제도를 성종을 시행하냐면, 성종이란다, 명종이 녹봉제를 시행하는데, 이것은 그냥 고정액으로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요렇게 토지제도가 변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세나 농업 변천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조선 전기의 농업의 변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전세부터. 자, 방금 3분 전에 이야기했어요. 킹갓 제너럴 엠파이어 세종대왕께서 어떤 제도를 만드셨다. 전분,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 날씨에 따라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 그리고 연분 9등법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약 1결당 4두에서 20두 가까이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것은 세종 때의 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납을 보겠습니다. 공납은 뭐였죠? 예, 특산물을 내는 거였죠. 그런데 이 특산물의 폐단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서울에서는 그냥, 서울은 이런 생각하잖아.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야 저기 뭐야 그 뭐 저기 뭐야 전라도는 다 홍어 유명하지 않아? 뭐 전주도 홍어 유명하냐? 아 씨발, 전주가 홍어 왜 유명해? 바다가 없는데. 그렇잖아. 순창도 홍어가 유명하냐? 미친 소리잖아. 근데 진짜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즉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산물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 당시는 지금처럼 시장이 발달한 상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그 산지까지 홀라당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백경배 같이 악덕한 상인들이 굉장히 거대한 이득을 붙여서 대신 특산품을 내주는,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그거를? 박납업자들이 판을 친다 그랬잖아. 그래서 박납업자의 횡포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구해다가 수령에게 내려고 해도 박납업자가 그 물건을 공납을 받아야 되는, 특산물을 받아야 되는 관청의 수령에게까지 뇌물을 매기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구해온 게 쓸모없게 되는, 즉 박납의 폐단이 너무 심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납의 폐단만 쓸게요. 이거 선생님이 그 칠판에 그려줬던 거 잘 생각해가지고 기억해야 돼요. 나 여기서 그리기 너무 까다로워서 안 씁니다. 박납의 폐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역을 볼게요. 역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뭔 역과 뭔 역이 있었어? 역에는, 그렇지, 몸으로 때우는 요역과 군대에서 때우는 군역이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니네 생각을 해봐. 공익 갈래? 현역 갈래? 다 공익 갈 거야. 요역보다 군역이 당연히 가기 싫은 건 정답이야. 그러니 군역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립, 돈 있는 사람은 군대를 대신 보낸다든지, 그게 아니면 반군 수포, 그 지역에 있는, 이 당시에만 해도 양인 개병지였기 때문에 모든 양민들이 군대를 가야 됐고 그 지역에 있는 군대로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근데 200여 년간의 평화로 인해서 전쟁이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나 또는 아전들, 다시 말해 육방을 비롯한 향리들에게 뇌물을 쏴주고 그냥 장부상에만 군대를 간 걸로 해주세요. 전 집에서 농사 지을게요. 이런 식으로 반군 수포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에 배웠을 때, 임진왜란의 배경을 배웠을 때 조선의 군역이 어땠다고 배웠어? 문란하다고 배웠잖아. 기억나?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후기에 있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정법을 시행합니다. 이게 글자 크기가 있었구나. 그냥 여기다 글자를 적으면 되는 거네. 아이 무슨 미친 소리. 아이고 환장하겠다 정말. 자, 영정법이 있었고요. 영정법을 시행한 것은 인조입니다. 즉 너무나 이 자기 멋대로 걷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대왕이 아무리 좋은 의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 한들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니 영정법을, 인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것을 날 꼴리는 대로 그 해 마음대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정법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두 번이나 전쟁을 겪은 요 두 사이에 결국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건 양란이에요. 양란이 뭐지? 그렇지, 외란과 호란이란 말이야. 그 외란과 호란을 겪은 그 백성들에게 최대 그 세금이었던 20두를 다 거두려고 하면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영정법은 1결당 4두를 걷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6두를 거둔 곳도 있긴 해요. 교과서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다음 대동법 보겠습니다. 공납이 박납의 폐단으로 혼탁해지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광해군이 시도했습니다. 자, 우선 농민은요 관청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 그려야 되겠지. 아이 진짜 환장하겠네. 자, 가보자. 자, 농민은요
관청 이렇게 하자 그냥. 자, 농민은 관청에 세금을 냅니다. 근데 세금을 뭘로 내는 거죠? 대동법의 정의가 뭐였어? 그렇지. 자, 특산물을 내는 공납 대신에 그 다음에 뭐야? 특산물을 내는 공납 대신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산물을 내는 공납 대신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쌀포 동전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 그게 대동법이었잖아.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지금까지는 특산물이 1인당 내는 약간 정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동법은 토지 소유자만 그것을 지불하는 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세, 대가리에 매기는 거, 전세, 땅에 매기는 거, 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1결당 약 12두를 낸다고 했잖아. 기억나? 1결 12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지금 관청에는 특산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산물이 필요한 상태긴 하지만 현재 특산물은 없고 뭐만 들어와 있는 상태야? 곡식이나 쌀이나 포나 동전이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치? 그러면 관청에서는 공인에게 뭘 주고? 쌀포 동전, 그냥 돈을 주고, 공인 역시 또 돈을 어디에다 줍니까? 그렇죠. 물건을 구해야 되는 어디에다 줘? 시장에 줍니다. 시장. 자,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해온 공인은 물건, 그리고 이걸 다시 어디에 납품하게 돼요? 관청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량 구매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상업이 발전할까 안 할까? 당연히 발전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을 볼게요. 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화면을 멈춰놓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다음을 진행을 하려면 그림이 날아가. 어차피 유튜브로 볼 테니까 뒤로 당겨서 일시 정지해놓고 필기 마무리해서 넘어오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지금 여기를 보면 돈 있는 사람은 대립으로 또 반군수포로 군대를 피하지만 그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간 사람이야 집에서 꿀 빨고 있겠지만 군대를 간 사람에게 부담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역을 지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균역법을 이야기합니다. 예, 균역법. 이건 누가 했다고요? 나 또 왜 텍스트 박스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냐? 영조가 시행했다고. 그래서 균역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년에 사람에게,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1년에 얼마를 걷는 거야? 미안해. 잠깐만. 이거 그냥 써도 되는데. 1년에 1피를 걷는 것을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균역법.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요, 우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동법을 했기 때문에 대동법으로 일어났던 상업이나 수공업, 광업이나 화폐까지의 변화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대동법으로 일어난 변화를 상업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텍스트 방향을, 텍스트 맞춤을 위쪽으로 올리고 글자 크기를 좀 14 정도로 키우고, 일단 이러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가능할지. 자, 우선 사상이 발전을 합니다. 사상이 발전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이미 뭐가 있었냐면 고려에 상업할 때 배웠는데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인들, 시전 상인들이 있었어. 시전 상인들.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게 경시서였잖아. 그치? 시전 상인들이 있었고 조선에서의 시전 상인들은 유기전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허가한 사람들만 장사가 가능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농업보다는 상업이 많이 법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야. 말했잖아. 조류독감이나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닭값이나 돼지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희가 체감하는 닭값이나 돼지값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 중간에서 유통 과정에서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류독감 걸렸을 때 계란값이 폭등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을 창고에 넣어놓고 풀지 않았던 일부 대형 유통사들 때문에 계란값이 한 판에 10,000원까지 뛰어 올라간 일들이 있었잖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농업보다는 상업이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돈맛을 본 사람들이 상인만 계속하게 되면 물건을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조선 전기에는 시전 상인, 유기전을 중심으로 한 상업만 인정했을 뿐 사상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동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장사나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사상이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상들을 몇 개만 얘기해 보면 한강이나 경기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경강상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에서 발달했던 송상들이 있어요. 네, 개성의 옛날 이름이 송악이었기 때문에 송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이거 너무 그 텍스트 저기 간격이 커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보이죠. 예, 송상들이 있고요. 또 의주에서 발생한 이렇게 만주족과 장사를 한다라고 해서 불렸던 만상들, 그리고 동래의 외인들과 거래를 하는 내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뭐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냐면요. 뭐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냐면 포구와 여각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곳을 이렇게 다스리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을 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구나 여각이나 객주나 이걸 뭔가를 하나하나 볼 건 아닌데요. 설명은 해줄게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수레, 바퀴, 육상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강이나 바다를 이용한 운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강의 수량이 낮지만, 왜? 우리나라는 강 수량이 여름에 몰빵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댐을 지어가지고 여름 강 수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계절 내내 쓰기 위해서 댐을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강의 댐 아래쪽에 강 중하류의 수위가 낮아졌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강의 중하류도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배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도 충분히 배로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마포니, 노량, 진인이 하는 포나 진자가 붙은 곳은 배가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그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물류나 운송의 중심지를 기반으로 포구나 여각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배가 들어오는 곳이 포구라는 뜻이고, 여각은 거기에 있는 약간 여관이라든지 도매상이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객주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기억할 게 아니라 포구, 여각, 객주라는 키워드를 조선 후기 대동법으로 인한 상업의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도고, 허생전에서 나왔던 독점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상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수운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결국 순창같이 직접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잖아. 그래서 보따리를 매달고 다니는 보부상들. 그런데 보부상들은 장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했으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올 수 없으니까 5일에 한 번씩 오는 5일장 개념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시전 상인들의 대응을 좀 봐야 돼요. 원래 시전 상인들은 본인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았잖아, 그치? 그런데 갑자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난전이 생기게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선생님이 노량진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잖아. 노량진은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땅 뭐 밥값이라든지 술값이라든지 모텔비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야. 특히 밥값이 저렴한 것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량진의 수많은 노점상, 그 컵밥으로 유명한 노점상들이 세금을 안 내면서 장사를 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은 비싼 집세를 물면서 장사하는 노량진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컵밥집들이, 노점상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 게다가 그런 노점상들은 그냥 순창에서 생각하는 떡볶이 오뎅 파는 그런 불쌍한 아줌마 수준이 아니에요. 벤츠 S클래스 타고 출근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이들을 단속은 해야 돼요. 왜? 세금을 안 내고 상업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단속을 하기는 되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난전, 다시 말해 무허가 상인들을 단속할 권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시전 상인들에게. 요것이 바로 금난전권입니다. 난전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결국 지금 상업의 발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강제로 이제 뭐 사상들의 물건을 뺏거나 그러게 되면 상업이 굴러가지가 않고 그럼 대동법 자체가 운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쯤에 가면 대동법이 전국화된 이후에 정조쯤에 가게 되면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거든요.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조의 경제 정책이었던 신해통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공업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공업은 잠깐만 이것도 왜 텍스트가 이쪽 바탕 크기 14 텍스트 1.0. 자, 수공업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공업은 원래 민영, 간해, 사원 수공업이었어요. 그죠? 맞지? 원래 맨 처음에 관영 수공업, 소수공업 고려 때 그러다가 고려 후기가 되면 뭘로 바뀌어? 간해 수공업, 사원 수공업으로 바뀌잖아, 그치? 근데 조선 들어와서 사원 다 때려 부셨으니까 간해 수공업, 다시 말해 민영 수공업만 남아 있었던 상태야. 자, 그 민영 수공업이 조선 후기가 되면 뭐가 되면 선대제 수공업으로 바뀝니다. 자, 민영 수공업은 집안에서 또는 소규모의 이렇게 이제 소규모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공업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대동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상업 자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대량 구매 일이 굉장히 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량 구매를 해결하기 위해 선대제 수공업이 나오는데, 선대제 수공업은 먼저 대금을 지불하는 수공업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물건 대금을 먼저 지불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물건을 먼저 골라오고 물건을 가져간 다음에 대금을 내지, 돈을 내놓고 물건을 마음껏 골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중고나라에서 함부로 선입금하면 벽돌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선대제 수공업은 만자루의 칼을 산다고 하면 만자루 어치의 가격을 먼저 지불을 합니다. 장인은 지불받은 그 돈을 가지고 만자루의 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사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분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매뉴팩처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는 공장제 수공업의 기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세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자, 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민영광업이었어요. 이 민영광업이 이제는 좀 전문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 광산만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라는 광주 광산 전문 경영가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덕대는 혈주를 고용해서 광산 채굴 전문가입니다. 여기로 파면 금이 나올 거예요. 여기로 파면 은이 나올 거예요. 막 이런 걸 짚어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물을 캐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광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폐를 보겠습니다. 이런 상업의 발달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이제 화폐의 활용은 필연적이 됐어요. 조선 전기의 왕들이 그렇게 도입하려고 해도 도입되지 않았던 화폐들이 알아서 이제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긴 화폐가 상평통보입니다. 현행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화폐는 상평통보 외에 없습니다. 상평통보만 아시면 되고요. 상평통보를 만든 사람은 숙종입니다. 상평통보를 만든 사람도 숙종이고, 조선시대에 알아야 될 화폐가 상평통보였다면 고려시대에 알아야 될 화폐는 활구, 은병이죠. 은병을 만든 사람도 역시 고려 숙종입니다. 즉 여러분은 한국사를 배우면서 조선이든 고려든 화폐를 만든 사람은 숙종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이제 논농사 그리고 밭농사의 전후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정리할게요. 14 정도로 하고 텍스트 맞추고 위쪽으로, 여기도 14 정도 올리고 텍스트 맞추고 위쪽으로. 자, 논농사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이 당시 농농사 뭐였죠? 아직까지 이양법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직파법이겠죠. 그러죠. 그리고 이미 원나라 때부터 이어져 왔던 농상집요라는 책이 있었지만 이것은 중국을 기반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킹갓 제너럴 엠파이어 세종께서 만드신 농사직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논농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양법이 들어오고 나서 자, 이모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모작인 나 지금 방금 뭘 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편집해야 되나? 야, 이거 오타야. 큰일 났네. 세상에. 자, 어쨌든 쌀과 보리를 중심으로 저 이모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모작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뭐야? 노동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넓어지죠. 그래서 광작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영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야. 즉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영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는 땅을 어떻게 됐다는 거야? 뺏겼다는 거잖아. 그러니 농민층이 분화됩니다. 뭐와 뭐로? 분홍과 빈농으로 분화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농사 가보겠습니다. 반농사. 어이씨, 오타도 오작에 오타를 쳐버렸네. 자, 반농사 보겠습니다. 반농사에서는 윤작법이 일반화되는데 아직 겪지마. 윤작법이 일반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작법이라는 건 바퀴륜자 계속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증왕쯤 가르칠 때 지증왕쯤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지증왕의 업적 중 하나가 이제 우경이잖아. 그치? 소를 농사에 쓰게 한 거. 소를 농사에 쓰면 뭐가 좋았다 그랬어? 밭을 깊게 갈아엎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밭을 왜 깊게 갈아엎었지? 지력의 회복을 위해서 깊게 갈아엎었잖아. 즉 원래 어떤 밭에다가 백경배를 심었어. 백경배는 고기만 좋아하니까 단백질만 홀라당 다 주워 먹었어. 그래서 첫 번째 백경배는 돼지가 돼가지고 잘 수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둘째 년도에도 백경배를 심었어. 그럼 전년도 백경배가 단백질을 다 주워 먹기 때문에 둘째 년도 백경배는 땅에서 주워 먹을 단백질이 없어서 농사 망한다고. 그래서 휴경을 하거나 쉬게 해주거나 뭐 갈아엎거나 비료를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 비료 주는 방법은 발달 안 했을 상태가 지정왕 때였잖아.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다시 12법이 발전을 해요. 다시가 아니라 12법이 발전을 하면서 지력의 회복이 가능해지고 그냥 똥이나 이런 거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윤작법이 일반화가 되고 이 윤작법이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 쉬는 땅이 줄어드는 휴경지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게 조선 전기의 밭농사예요. 자, 조선 후기에는 이제 밭에서 상품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상품작물이 뭐지? 상품작물의 정의. 그렇지. 팔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야. 지금까지 농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었어. 이제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내다 팔면 돈이 되는 작물을 가지고 상품작물이라 그래. 뭐 있어? 니네가 좋아하는 담배, 인삼, 고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견종법이 발생했습니다. 견종법으로 농사를 지었죠.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순창 애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대전과 다르게. 자, 튀어나온 게 일항이야, 들어간 게 고랑이야? 둘 다지. 견종법은 어디에 심는 거야? 고랑에 농작물을 심는 거라 그랬어. 고랑에 농작물을 심으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가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영양분이나 수분을 작물에 빨아들이는 데 용이하고, 그 다음에 작물의 뿌리나 줄기가 약한 초창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누가 막아주고 있어요? 예, 이랑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신분제도를 보겠습니다. 신분제도, 양천제, 반상제, 신분제, 동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좀 올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배울 때만 해도 양천제와 반상제는 사실 공유되는 어떤 신분제도였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양천제와 반상제를 과거제를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선생님이 배우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양천제설이 있고 반상제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학설이 많이 정립되고 바뀌어서 초창기에는 양천제로 진행되었지만 나중이 되니까 반상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양천제, 사람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것을 양천제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것도 정리할게요. 글자 크기 올리고, 텍스트 방향 텍스트 맞춤 올리고. 자,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의무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천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즉, 양인들은 의무를 집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에 맞는 권리도 누립니다. 다시 말해 과거를 응시 가능할 수 있어요. 예,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외는 누구냐면 진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관리, 어차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그리고 앞으로 관리가 될 사람들, 학생들입니다. 반대로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민입니다. 이런 의무, 세금에서 면제되지만 과거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천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천민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 선생님은 선생님이 군대를 가지고 선생님이 기르고 있는 선생님의 노예인 초보기가 군대를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양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겠죠. 양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저 밑에 천민들이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약 8대 2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시험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계속해서 10년간, 20년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만 붙을 수 있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먹고 살만한 사람들, 다시 말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과거에 붙는 식으로 신분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양반과 중인과 상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진 반상제가 되겠죠. 자, 양반은 문반과 무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중위는 이제 기술직이라든지 서울들, 서울 내가 누구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지? 홍길동, 딱 홍길동이에요. 진짜 서울은 딱 필요도 없어요. 홍길동이에요. 자, 그러고 상인들이 일반 사람들일 거고, 천인의 대표적인 인간은 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백정 말고 기생, 무당, 뭐 또 누구 있지? 뭐 수군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백정이 고려 시대에는 일반 농민들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였기 때문에 이 백정의 그러니까 뜻의 쓰임새가 바뀐, 단어의 쓰임새가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백정을 가장 많이 예시를 든다고 했어요. 자, 수군은 왜 그러면 천민이라고 그랬지? 내가 일부 반에서는 언급을 하고 일부 반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수군을 비롯해서 신부는 양이지만 하는 일은 천민이었던 실양역천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실양역천 계급은 지금 현행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교과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히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했는데 어떤 반에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인강에서는 같이 언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신량역천이라는 계급자. 그러니까 육군은 되게 편한 보직에 속해요. 수군에 비하면. 왜냐면 사람마다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멀미 한번 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옛날에 뭐 엔진으로 막 이렇게 배가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 맞아서 가야 되는데, 저기 뭐 북쪽에서 오고 있는데 바람이 북풍으로 불어. 그러면 뭐 저한테 저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한테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투함은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범선이 아니라 노선을 쓰게 돼요. 노를 쓰게 된다고요. 그럼 또 빠지게 또 져야 되는 건 누구야? 수군들이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진짜. 자, 그런데 양란 이후에 역시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양란이에요. 자, 교육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때 장례원이라는 곳이 깨집니다. 그곳이 이제 양반들의 족보라든지 노비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본이 있던 곳이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었던 국가기관이 사라지는 바람에 신분제가 굉장히 동요하게 되고, 기회는 찬스다면서 신분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양반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저 아래쯤에 중인이나 상인이나 천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양반들의 비중은 거의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중인들은 그대로였지만요, 중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허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울호통이라는 건 다시 말해 통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과거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문과를. 그래서 이제 정조는 서울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배경으로 쓰기 위해 뭐 규장각에 많이 검사관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뭐 상인은 딱히 볼 게 없는데, 천민들은 기존에 있었던 일천즉천에서 천민의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세금 내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게 하는 노비 종모법으로 신분을 매기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부 반에서만 얘기한 것 같은데, 관노비를 해방해요. 관노비를 해방해주면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걷어보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중인과 상인과 천민들이 뭐를 하지? 그렇죠. 신분 상승의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양반으로. 이 점프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합법적인 거 세 가지와 불법적인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합법적인 것부터 적어볼게요. 뭐였죠? 납속과 공명이 있었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천민들이 군대에서 공을 세우는 군공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합법의 영역이라면 불법의 영역은 족보를 사서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사회경제사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조선 문화사를 하고 아까 선생님이 먼저 올려줬던 개화기 시대 영상을 보면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지루해하지 말고 열심히 잘 들어서 이번 시험 진짜 어려우니까 한번 제대로 잘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